예, 똑똑하게 생존하기라고 돼 있고요. 이게 콜링 불쉿이라는 책인데, 이 불쉿이 여기서는 뭐 헛소리 뭐 이렇게 나오지만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개소리가 맞는 소리, 개소리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책 내용 제목이 좀 거시기 한데, 똑똑하게 생존하기, 이게 콜링 불쉿, 예, 이게 개소리하고 불리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재미난 얘기를 또 본격적으로 좀 해볼 텐데요. 헛소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 교육을 받는 목적, 그다음에 우리가 대학원을 다니고 하는 이 목적 중에 뭐냐면 수많은 헛소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알아차리는 것이 교육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그 사람 이야기가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이거 판별할 수 있는 역량.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냥 그게 뭐냐면 아하 다른 사람이 이렇게 헛소리 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채는 것만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니 이제 AI 인공지능 이거 많이 배워야 된다고 막 하잖아요. 뭐 드론 교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훈련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봐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헛소리도 레벨이 있는데 진짜 헛소리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론을 대면서 헛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소리랑 좀 비슷한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호도한다 뭐 이런 말인데 어떻게 보통 호도를 하냐 하면 노골적 거짓말이 아니라 살짝 감추거나 거짓을 딱 섞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득당해서 거짓된 결론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그 자기 비서였던 모니카 루인스키랑 그 성관계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재판도 휩쓰이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실질적으로 빌 클린턴이 성관계를 비서랑 맺은 게 맞대죠. 근데 그때 공식적인 그 멘트는 뭐였냐면 There is no sexual relationship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is라는 단어의 핵심인데 지금은 성관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하는 거 맞죠?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의도는 전에 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근데 그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어휘를 할 때 거짓말은 안 했는데 적절하게 어휘나 이런 걸 바꿔서 소위 말하는 헛소리를 하는 것, 자기한테 유리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제일 많으니 우리가 똑바로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같이 또 수많은 그 거짓 정보들이 그 거짓 뉴스들이 가득할 때 우리 같은 게 지성인들은 이걸 좀 잘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함의라는 것도 함의.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가 아닌 다른 것을 의미를 허용하는 것을 함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조는 일할 때 마약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평상시 때는 마약을 하는데 일할 때만 안 먹는다는 얘기인 거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 이런 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잘못되면은 헛소리로 몰락 뭐 빠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인 클라이슬러가 그 협력업체 중에 한 곳에서 아동 노동을 시키는 그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식적인 그 대변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회사는 원자재 공급망을 발전시키고 글로벌 협력 체계 가치 사슬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과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되게 좀 공식적이고 좀 다 같이 협력하고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 노동 문제로 휩싸이면 자기네 곤란해질 거가 있으니까 이거를 오히려 말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했더라. 이 얘기까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헛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예요. 블란도리노 돌리니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헛소리를 반박하는 데 드는 에너지, 시간, 노력이 엄청나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그 막는데 든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는 거죠. 몇십 배나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뭐 정치권이나 경제권이나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말, 거짓 뉴스를 막 던지죠. 그러면 그거 바로 잡느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그래서 힘을 빼게 하는 것,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선거 지금 선거철이기도 하고 이럴 때 더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자폐증을 걸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를 막는 자폐증 걸리는 걸 막는 그 백신을 개발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백신이 이제 문제가 있다. 우리 코로나 백신과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막 담고 그래서 오늘 백신을 맞았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대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그런 것이 거짓 뉴스가 퍼지니까 이거 좀 문제 없습니다 했던 논문들을 믿지 않는 분위기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그래서 연구진이 거짓 뉴스를 해명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백신에 더 불신한 뉴스가 있는 얘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팩트도 있고 사실도 있고 거짓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거를 질본이라든지 의사들이 해명을 하거나 해석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헛소리를 만드는 것보다 없애는 것이 훨씬 쉽다. 그러니까 만드는 게 쉽다는 거죠. 없애는 건 엄청 어렵다는 거고. 그다음에 헛소리 만드는 거는 대충 막 던져보고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머리 덜 써도 쉽게 만들 수 있다. 근데 헛소리 놀리는 것보다 없애는 노력보다 헛소리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퍼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매체 메시지 잘못된 정보 이야기를 보면은 뭐냐면, 근데 이게 기술이 진보할 때마다 그 기술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매체 기술, 그다음에 컴퓨터라이징 기술 이런 것들이 더 헛소리를 확산돼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그 데이터를 그 문자화하고 보여준 게 인쇄기인데, 그때도 우려 소리가 많이 있대요. 야, 당시 성경 이런 것만 읽어야 되는데 소위 사람들이 읽으면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더 잘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지식이 퍼지는 것도 있었지만 실제 의사소통 도구의 발달은 언어적 배설물을 확산하는데 더 일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인터넷에 가서는 대규모 헛소리가 확산이 엄청나게 촉발돼 있고, 그러니까 SNS 소셜미디어, 우리 이북세통은 철저히 페이스북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는 수많은 콘텐츠의 대부분 자기 자랑,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생활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 진짜로 지식인이 그다음에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사려 깊은 분석과 정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는 우려가 있답니다. 그냥 그 양이 준 건 아닌데 워낙 헛소리랑 자기 자랑 별로 의미 없는 컨텐츠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사려 깊은 분석이나 체계적인 그런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는 묻혀서 덜 보인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조회수를 끌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 뉴스 자작을 한다든지 뭐 어그로를 끄는 행동을 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일반 매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페이스북 같은 데를 보면 헤드라인에 가장 많이 쓰는 문구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추정이죠, 추정. 뭐뭐 축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그냥 예상치를 막 적는 것들이 더 유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안 된 글들이 페이스북의 글들 중에 상당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언론 매체라는 것이 이념적 지향점과는 다르게 원래 사실만은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한 20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폭스뉴스는 점점 이 소위 말하는 그 이쪽 순양, 이게 헷갈리네. 우측인지 좌측인지. 그러니까 폭스뉴스가 우측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데 CNN은 가운데, MSNBC 같은 경우는 저 하향. 그래서 정치적 이념도 갭이 지난 한 20년 동안 보니까 더 커졌더라. 이 커진 이유가 뭐냐면 이 편향된 뉴스를 자꾸 보내는 것이 그게 돈벌이에 사람들을 더 유혹하기에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SNS를 하고 소셜 미디어를 쓰면 연결도 많이 되는데, 상당수 많은 것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도 일단은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봤으면 또 좋아요 눌러주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별 의미 없이 한 번씩 눌러주는 무의미한 확인. 그래서 쏟아지는 수많은 디지털 컨텐츠. 이것 때문에 내 관심사가 분산이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인스타나 유튜브 봐야 되고, 누워있어도 유튜브 인스타 봐야 되고, 근데 유튜브 인스타도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짧게 다른 거 계속 돌려가서 뭐 봐야 되는 관심도 분산되어 있고, 이게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길게 구성되는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는 되게 보기 힘들어하고, 박사님 교수가 북새통 올려놓으면 한 30분 동안 보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뭐 이런 거를 느낀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기에 가장 좋은 플랫폼 중에 하나고, 그러가 페이스북 친구 이렇게 맺혀져 있으면 이 친구를 신뢰하는 입장이라 보면은 이 신뢰하는 페이스북 친구가 허위 정보를 그냥 전달해 주면 그냥 쉽게 그걸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묻고 따지도 않고 내 신뢰하는 분이 얘기하는 것을 다 믿어주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이 허위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같은 인공지능 기술로 IT 회사들이 이걸 찾아냈는데, 이것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된 정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노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머신러닝은 노력하지만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규제, 이제 정부 규제하는 것은 뭐 강력하게 시책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뿌릴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못하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꼴이 되고, 그다음에 누가 이게 가짜 뉴스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어, 자기의 반대파의 의견을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오히려 우리 측 아구리 하는 얘기는 그냥 냅두고 이럴 수도 있더라. 그래서 정부 규제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이 저자가 얘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교육인데, 모든 독자가 정보 해독력을 가지고 있고 비판적 사고를 가져서 저건 거짓 뉴스다, 헛소리다라는 걸 판별하고 그런 제껴내고 이런 것들이 번시민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유일한 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헛소리가 뭔가 좀 보면은, 헛소리는 이제 불신, 그 개소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진실되지 않은 약속 등 노골적인 거짓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경우 이런 겁니다. 일단 한번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이제 백업을 해야 되니까 불필요한 디테일들 섞죠. 보통 요즘 뭐 토크쇼, 연예인들이 토크쇼는 그런 MSG를 첨가하잖아요. 그 이렇게 MSG를 첨가한다거나. 그건 뭐냐면 없는 얘기를 좀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거짓말하고 거기에 있었던 상황들을 적절한 MSG, 불필요하게 디테일하게 상황을 막 얘기를 해주면 설득력이 있어져서 사람들의 집중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헛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라는 사람의 얘기, 헨리 프랑크푸르트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진실력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설득려고 할 때 만든,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들이 그, 그 연예 프로그램에 와서 집중받으려고 하는 지어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일종의 헛소리라는 겁니다. 정의를 다시 한번 놀리겠어요? 그러니까 진실과 그 객관적인 팩트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건데, 완전 거짓말은 아니고 적절하게 섞어버리는 이런 건데, 이때 초점은 뭐냐면 듣는 사람들하고 관심을 집중케 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억지 감동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통계 수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데이터로 이제 그래픽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팩트 체크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거에 논리적 기반이 되는 그 근거들이 블랙박스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보다 월급이 더 많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왜 개 키우는 사람보다 더 월급이 많은 거야? 그 이유가 뭐야? 막 말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사람 농담하다가 사실 이거 내가 지어낸 얘기야 이렇게 하고 마는데, 이게 진짜 좀 속이려고, 야, 그때 보니까 테드에 그 어느 사람이 그때 나왔던 이 얘기 이런 거 했었어. 그 얘기 내용은 어디 보면 그러면 이게 나와. 그거 꼭 봐봐. 막 내 링크도 줄게, 한번 봐봐. 뭐 이런다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실제 그 테드 동영상 가서 봐서 확인하고 이런 사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확인 안 한다는 거죠. 그래, 네 말이 맞는가 우리 한번 까보자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좀 더 이 말을 신빙적으로 하려면, 이거는 제가 통계 패키지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무슨 분석을 통해서 두 집단을 비교해 봤더니 그 피밸류가 이렇게 나와서 이게 된 걸로 입증됐다는 근거 데이터가 있어. 근데 그 데이터조차도 그냥 말로 해버리거나 아니면 텍스트로 써놓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 논문에 나와? 근데 진짜 그 논문에 가보면 그런 논문 없는 거죠, 내용. 이런 식으로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된 근거 자료를 활용해서 주장하는 것. 이게 이제 블랙박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문을 달아가면서 얘기하지만 그 참고문의 실체가 틀린 것, 뭐 이런 것들을 헛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한답니다. 우리 한때 그 5.18, 최근에 엊그저께가 이제 5.18이 있었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한때 이 분들이 북한군 소행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그럼 거기에 나왔던 시민들 중에,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 때 활동했던 시민들 중에 다른 북한군 사진에 나왔던 그 사람들과, 이 사람이 벌써 몇십 년 전에 이 사람과 거의 똑같이 생긴 거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항쟁이 북한군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는 밝혀졌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근데 여전히 거짓말이라고 해명을 해도 이제 안 믿는 이런 상황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과관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얘기는 너무 많이 했죠. 상관관계랑 인과관계 혼돈하지 말라. 인과관계는 실질적으로 원인행위가 결과행위가 묶여지는 게 인과관계고, 상관관계는 그냥
원인 행위와 결과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데이터가 올라가는 것이 상관관계인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제가 이제 TOCFE 제약 이론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함께 나누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충분 요인, 필요 요인, 그러니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것까지 따져가면서도 인과관계를 보는 것이 되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상관관계나 인과관계가 혼동되는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미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술집에서, 그러니까 맥주집에서 데이터를 연구자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관찰을 한 거죠. 유리잔으로 술 먹는 사람들은 한 10만큼 남자 평균, 여자 평균 이 정도 먹고, 병으로 마시는 분들은 한 15만큼 먹고, 피처로 시켜 먹는 사람들은 이 정도 양을 먹는다는 것을 관찰 통해서 알아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술을 적게 먹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 뭐냐면, 술집에서는 피처로 팔지 않도록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왜냐면 차봐라, 유리잔에다 먹거나 잔 단위로 시켜 먹거나 병으로 시켜 먹으면 요것밖에 안 먹는데, 피처로 주문을 허용하는 순간 이렇게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뭐 그럴듯해서 보이지만, 더 이 사람들 인터뷰했다고 왜 피처럼 먹고 왜 병을 시켰나. 근데 똑같은 사람도 어떨 때는 피처럼 먹고 어떤 때는 병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오늘은 내가 본격적으로 술을 많이 먹으려고 해요.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차라리 피처로 시키는 게 싸니까 피처로 먹는 거고, 오늘 조금만 먹을래요. 그냥 이까시 뭐 그냥 가볍게 반주로 먹을래요. 그러면 유리잔으로 시켜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은 어느 정도 술을 먹겠냐는 그 전략에 따라 시키는 병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인데, 오판을 하는 거죠. 그냥 피처로 시키면 많이 먹으니까 피처로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때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아마 그런 책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4살짜리 애가, 야, 너 지금 두 가지 맛있는 게 있는데, 15분 동안 이거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다 맛있는 걸, 더 좋은 거 줄게 라고 뭐 그렇게 실험을 하고, 근데 이걸 끝까지 지켜냈던 애들은 보면 10년 뒤에 보니까 고등학교 성적이 좋았더라.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었던 애들은 나중에 성적이 나빴대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뭐 참는 훈련들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그 친구가 참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들이 생겨갖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하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를 더 조사하고 원인했더니 뭐냐면, 4살짜리 애가 뭘 먹으라고 때 안 먹었던 애들은 잘 찾아보니까 집이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참을 정도로 많이 먹었던 애들이라는 거야. 그래도 잘 사니까. 별로 그렇게 유혹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못 참았던 애들은 뭐냐면, 이게 진짜 못 보던 음식이고 집에서 잘 먹지 않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향이, 참을성이 높았던 애들이 고등학교 성적이 높았던 것이 아니라, 잘 산 집 애가 4살 때 이거 먹지 마세요, 뭐 머시멜로 먹지 말고 참으세요 할 때 더 잘 참았고, 왜냐면 그게 별로 유혹거리가 아니었으니까, 항상 평소에 많이 먹는 거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 좋은 애들이 결국은 뭐냐면, 잘 사는 애들이 과외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좋은 양질의 컨텐츠에 부가적인 교육을 받아서 공부도 잘하게 되더라.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관관계 분석을 하면, 네 살 때 잘 참았던 애들이 고등학교 때 성적이 높았더라라는 그 상관관계 나오니까, 잘 봐라. 어렸을 때 잘 참아야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 더 따져 보니까 틀렸더라. 이게 부모의 부가 원인 행위고, 요거의 양쪽 다 따로따로 영향받은 것이지, 뭐 요거 두 개가 연관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첫 번째 요 데이터를 보면 위아래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위아래는 미스 코리아의 평균 나이고, 그 밑에 줄은 살인이 일어난 건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미스 그러니까 미국의 나이의 평균을 이렇게 딱 한 거랑, 살인 건수가 이렇게 겹쳤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빅데이터 분석을 하니까 우연히 이 기간 동안 겹친 거예요.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근데 알잖아, 이게 연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 근데 그냥 데이터라만 이렇게 보면은 이런 데이터들은 충분히 있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연관이 있으면 이건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 중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소리 관계가 없다는 걸 알았냐면, 그 데이터의 길이를 더 길게 하니까, 그다 한 20년 정도 데이터를 보니까
우연찮게 10년 정도는 비슷하게 나갔지만 그 뒤에는 완전히 따로 놀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건 전혀 인과관계도 없고 심지어 상관관계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이 있는 데이터들도 데이터를 그냥 분석을 하다 보면 우연찮게 같이 돌아다니는 데이터가 꽤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사회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 숫자랑 항응고제로 인한 사망자로 데이터가 같이 돌아다닌대요. 같이 돌아다니는 패턴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우연이라는 거죠, 우연. 이건 상식적으로 볼 때 전혀 논리적으로 연관관계가 없잖아요. 뭐 음, 사회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뭐 항응고제를 더 많이 애용하나? 뭐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헛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에서도 헛소리가 꽤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본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계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20대 뭐 20대 평균 키는 뭐 178입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그 전수로 조사한 게 아니라 대충 표본을 정해서 정한 건데 이 표본이라는 거가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설계를 잘못하면 오류는 더 커지죠.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표본을 잘못되게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잘못 선정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치인이 내가 뭐 부자들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근데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면 욕먹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부자 감세안을 냈어요. 그래서 부유층 한 1%를 대상으로 수십만 달러의 세금을 적게 는 감세를 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90% 국민들한테는 국민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그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걸 전체 국민으로 평균을 냈더니 집집마다 한 4천 달러 정도 감세되는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이 정책을 만들어서 할 때, 이 효과는 부유층 1% 되는 분들이 수십만 달러 감세되는, 절세가 되는 그 정책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요 정책은 말이죠. 전 국민의 평균적으로 4천 달러 감세가 됩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대상자인 것처럼 느껴져서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대상되는 표변, 타겟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면서 헛소리를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매의 눈으로 딱 봐서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걸 집어내야 되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알을 냈으면 그 진짜로 이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누구냐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유해 비율도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한 잔의 커피에는 카페인 1%밖에 없습니다. 커피 많이 먹으면 제가 잠도 못 자고 좀 불안해서 싫어요. 그러면 이 커피는 카페인 1%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1%밖에 안 들었으면 느낌이 99%는 딴 게 있다는 것은 얼마 없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1%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는 겁니다. 카페인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를 얘기해버리고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드림 법안이 있었는데 외국인은 외국인인데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살던 외국인인 거예요. 아직 그 영주권은 없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2,139명의 이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데이터만 보면 아니 2,139명이나 범죄였었어?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미국인입니다.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는 절대로 뭐 비자를 제일 만들어주면 안 되겠구만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느끼니까. 근데 이 대상자 중에 2,139명은 퍼센트로 따지면 0.3%밖에 안 되고 같은 기간에 미국인은 얼마나 범죄 행위를 했더니 0.75%, 그러니까 두 배나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할 것을 퍼센트로 보여주면은 작으니까 오히려 이 퍼센트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고 이 숫자만 딱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비교 대상인 미국인 보여주지도 않고 이러면 어떻게 돼?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 나도록 하니까 충분히 같은 데이터 가지고 긍정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 부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구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담은 컨텐츠가 구글에 많다. 근데 구글이 왜 이거 신경 안 쓰냐라고 얘기했을 때 답변이 뭐냐면 아니 우리 좀 검색했을 때 문제 있는 가서는 안 된 사이트를 올려놓는 경우가 0.25%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0.25%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100번 커리를 날려도 그러니까 검색을 해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그럼 느낌이 이거 진짜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구글에서 하루에 그 조회 버튼 눌러진 게 55억 개 번 눌러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그중에 0.25%를 따지면 1,300만 개 이상이 문제 있는 컨텐츠를 띄워준다는 거예요. 거짓 정보를 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25%는 얼마 안 되지만
실제 모수가 크기 때문에 보여주는 데이터는 1000만 개가 이상이 날마다 거짓 정보를 본다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이 1000만 개 이상의 거짓 정보를 보고 그걸 또 퍼뜨리는 거잖아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 있습니다. 요즘 뭐 주식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낌이 이럴 수 있어요. 주식이 너 얼마에서 이번에 어저께 대비해 10% 상승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오늘은 어떻게 했어? 10% 하락했어. 그러면 느낌이 뭐냐면 오늘은 10% 올라가고 또 내일은 10% 떨어지면 원래 산 가격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 주가 지수 발표하고 올 때는 뭐 전일 대비 10% 상승했습니다. 뭐 7% 상승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당연하게 어저께는 10% 올랐고 오늘은 10% 떨어졌으면 원래 그 가격인 것처럼 느껴지나요? 근데 계산을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만 원짜리 주식이 있으면 10% 상승하면 22,000원이 돼요. 근데 22,000에서 10% 하락되면 요 2만 원에서 10% 하락시킨 게 아니라 올라간 데이터에서 10% 하락을 되기 때문에 얼마가 빠져? 2,200원이 빠집니다. 그럼 얼마가 돼? 19,800원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루 10% 올랐다가 10% 내렸다. 그 다음날 또 20% 올랐다. 그 다음날 20% 내려갔다. 이를 반복해서 가면 결국 자연스럽게 주식 가격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근데 이게 퍼센트로 하니까 거의 똑같은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숫자의 헛소리가 있습니다. 굿 하트 법칙이라 있는데 성과를 정량하면 뭐 저도 이제 링크 사업단에서 올해 창업을 몇 명 해라. 또 뭘 몇 명 해라.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 점수를 얼마 따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딱 정해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베트남 하노이 같은 경우에 쥐가 많으니까 쥐를 퇴출하는 정책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 아니 저기 뭐냐 쥐꼬리를 가지고 오면 보상을 해줄게라는 정책을 만든 겁니다. 쥐꼬리 가져오면 보상해줄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쥐꼬리를 가져오면 보상해주니까 사람마다 다 쥐를 잡아다가 쥐꼬리 잘라갖고 갖다 줘서 금방 쥐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쥐가 계속 나오더라요. 근데 보니까 쥐꼬리 가져다 달려고 일부러 집에다 쥐를 키우는 사람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를 없애려고 하다가 일부러 쥐를 키우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 교수를 평가할 때 논문 갖고 평가를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인용 지수를 갖고 평가하면 과다하게 서로 그 논문 참조 안 했는데 참조한 것처럼 막 써야 되고, 그리고 자꾸 SCI 논문 막 이런 걸 강조하기 시작하면은 거짓 해적 SCI를 제공해준 사이트에 그 사이트의 SCI는 별로 등급이 높은 곳이 아니다. 막 거기다가 막 넣고 최근에 거기 장관으로 임명된 후보자 중에 하나가 그 집 자녀애가 그 해적 그 저널에다가 실었다라고 하는 거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실적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논문 사이트 이런 일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뭐냐면 어떤 그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통제를 하면은 자꾸 이렇게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대학 입시 제도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입시를 맞추려고 다양한 교육 시스템은 다 무너지듯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거.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수학 공식을 막 뭐 y는 뭐 뭐뭐뭐 분의 뭐뭐를 곱하기를 하면 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에 따라서 요번에는 뭐에 초점 맞추고 그다음에 요거는 덜 초점 맞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수학 공식입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과다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검증되지 않는데 가짜 수학 공식 만들어 놓고 이런 법칙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평가 지표를 만들어 쓰고 있는데 그게 실제 검증이 되지 않는 가짜 방정식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좀비 통계도 있는데 좀비 통계는 통계 자료 자체도 왜곡시켜서 마사지를 해갖고 사서 쓴다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논문 쓰신 분들 알지만 그 통계표 있잖아요. 통계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숫자를 그냥 거짓되게 막 적어놓고 그 통계적으로 입증됐대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통계 분석하지도 않고. 근데 그거를 일부러 따져보고 조회 안 해보면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논문을 보더라도 철저히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선택 평양도 있습니다. 우리가 10분마다 버스가 온다면 평균 기다리는 시간은 5분이겠죠. 그 당연하죠. 왜냐면 10분마다 오면은 방금 떠났어요. 근데 내가 1분 지나고 왔어요. 그럼 몇 분 기다려? 9분 기다려야 되죠. 자, 이제 버스가 떠났어요. 8분 뒤에 왔어요. 그럼 난 몇 분만 기다리면 되면 2분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번 10분마다 차가 오는 게 정확히 온다면 평균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은 5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10분마다 차가 오기로 출발시키는데 중간에 그 길이 막히기도 하고 막 그러면 막 이렇게 널뛰어요. 어? 6분 걸리기도 하고 4분 걸리기도 하고 또 4분 걸리기도 하고 뭐 되게 아니면 뭐 16분 걸리기도 하고 막 이게 널뛰어요. 막 시간이 막 이게 여러 가지 막 널뛰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뭐 늘었다 빠졌다 하면은 평균 대기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이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선택적으로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시간도 늦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데이트할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이러잖아요. 야, 문제다. 저 사람은 섹시한데 친절하지 않고 역시 친절한데 섹시하지 않아. 뭐 이러잖아요, 보통. 아유, 그래. 모든 사람이 다 뛰어난 사람이 어딨니? 근데 이 실제 데이터로는 이렇게 생겼대요. 오른쪽 표처럼 생겼어요. 야, 실제로는 친절하기도 하고 섹시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그 보통으로 섹시하고 보통으로 친절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 사람 요쪽 밑에 있는 사람은 섹시하지도 않는데 매력적이지도 않은데 친절하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골고루 있는 거예요. 골고루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차피 아주 성격 그 섹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그다음에 매력적이 친절하지 않은 사람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기다 이제 선을 긋고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데이트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만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만나지 않을 거. 반면에 친절하고도 하고 섹시한 사람 이건 완전 킹카잖아 킹카. 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랑 데이트하겠어? 아 이 사람 내가 감당이 안 돼. 이 사람도 제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제껴졌어요? 좌하측이 제껴졌죠. 뭐그 섹시하지도 않고 친절한 이 사람 뭘 보고 만나? 그래서 이쪽 제끼고 그리고 아주 섹시하면서도 친절한 사람 아 이런 사람 날 만날 리가 없어 이삭도 제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갖고 사람들을 뽑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요 왼쪽의 표입니다. 그럼 뭐 생겨? 친절한 사람은 섹시하지 않고 그리고 섹시한 사람은 친절하지 않은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실제 데이터는 안 그런데 내가 이쪽 빼고 저쪽 빼고 생각하니까 진짜로 이런 법칙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재미난 이야기죠. 또 선택 편향이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의 성적 분포 비율이 있는데 요번에 추천할 사람이 뭐 600 한 50점인 사람 이상만 뽑았어요. 650점 이상을 뽑았어. 그 650점 사람을 뽑았으면 사실 남학생 여성이나 다 비슷한 종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위에 여학생의 모집단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더 높고 남학생의 평균 점수는 더 낮게 됐더라. 이런 약간 차이점도 있더라.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그래프인데 이 뒤집어 그리면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이게 뭔 느낌이냐면은 먼저 오른쪽, 그러니까 얘 왼쪽 그림, 왼쪽 그림. 아 보면은 뭐냐면 이게 총기를 위한 살인 건수예요. 건수 세로 축은 이게 시간이고. 그때는 딱 보니까 이제 왼쪽 그림을 보면 2000년대 플로리다주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을 만들었더니 총기를 이용한 살인 건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여요. 가로축이 어떻게 됐어요? 세로축이 어떻게 됐어요? 아, 거꾸로 그렸잖아요. 밑에가 1000이고 밑에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뒤집은 거야. 원래는 요게 뭐가 맞아? 오른쪽 표가 맞아. 이렇게 그려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2000년도 플로리다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을 제정했더니 살인 건수가 늘어난 거예요. 반대로. 근데 이게 보면 이거 그냥 눈 가리고 아우잖아요. 이 세로축만 뒤집었는데도 사람들한테 이게 착각을 일으키도록 돼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도 한다 이거죠. 그래프 그릴 때. 그리고 잘 보면 이런 그래픽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마리아나와 청소년. 이게 미국의 통계청이 이렇게 진짜 데이터를 발표했대요. 살면서 한 번 이상 마리아나를 피워본 사람. 여기 보면 살면서 한 번도 그 소위 말하는 남용 이런 것들을 했던 적이 없는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11%와 44.8%는 서로 겹칠 일이 한 번도 없는데 느낌은 겹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갖고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렇게 오도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유니콘 그림을 그린 건데 여기에 뭐 창의성, 통계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럼 이게 느낌이 뭐냐면 요 위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고 여기는 또 아닌 것 같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그린 사람이 아무런 의도가 없이 그냥 막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한 부분에 여기에 딱 그려 놓으면 '아 이게 뭐니 뭐니 교육 중에 창의성 교육이랑 통계 교육이 분석 조사가 제일 중요하구나.' 이렇게 오판하도록 할 수 있는 그림들을 그려낸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그래프도 저희가 착각 주기도 쉽다는 거죠. 사망 사고를 당한 운전자 수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그 운전사고 운전자가 사망 사고가 난 경우에 그 데이터예요. 이걸 보면 사망 사고가 제일 많은 쪽이 어디냐면 20에서 24 살까지죠. 20대 초반에 제일 많고 오히려 10대 후반은 별로 적고 이게 숫자가 드러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기준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행 거리를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10 대는 상대적으로 20 대보다 운전 거리가 짧다는 거죠. 그리고 70대 이상은 진짜 운전 거리가 짧고, 그래서 얼마큼 운전했는 기준을 가지고 따졌더니 어디가 더 사망 사고가 많냐 봤더니 10 대가 사망 사고가 많고, 그리고 70대 이후의 사람들이 사망 사고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20대 초반과 이럴 때 운전하는 빈도가 제일 높으니까 사망 사고가 많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은 운전 횟수가 적으니까 사망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사망하는 것은 사망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고, 75세인 분들이 운전하는 것은, 그리고 10대인 친구들이 운전하는 것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책에는 이제 빅데이터랑 이제 논문에 관련된 얘기들도 막 나와 있는데, 그 파트는 오늘 여기서는 뭐 제거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헛소리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정보의 출처에 계속 의문을 품고 누가 이런 말 하는지, 이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 의도가 뭔지 잘 보셔야 되고, 그 비교 데이터를 막 보여주면 그때 공평하지 않게 왜곡되게 비교하는지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너무 긍정적이나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거 한번 진짜 사실인가 팩트 체크 해봐야 되고, 자릿수 생각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단위가 1,000만 원부터 시작한다든지 1,000원 뭐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단위수 네 자리를 지웠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고 고려해서 봐야 되고, 확증 평양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편견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설을 좀 약간 상반적인 복수의 가설을 가지고 만들면 이런 헛소리들을 알아차리기 쉽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상해서 오늘을 부재통은